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의 요건과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보겠는데, 요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 요건은 4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를 오늘 배울 거예요. 요 타당성은 내용도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따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성립 요건은 성립 불성립이고, 효력 요건과 관련되어 있는 게 유효 무효예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이 된다면 유효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문제가 생기고, 후발적 불능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고, 토지거래 허가가 안 받으면 중간생략 등기도 무효가 되는데, 각각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이거 다 보고 나서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교재를 19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요건이라 그러는데, 이 요건은 크게 뭐가 있냐면 여기 성립 요건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라는 게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라는 거 2개가 서로 일치가 되면 계약, 법률행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있으면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거 앞에서 배웠지만 만약에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도 하자가 있는 거고, 법률행위가 하자가 있으면 권리변동에도 하자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앞에 법률행위에 문제가 생기면 뭐도 요 권리변동도 요게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의사표시가 요게 하자가 있어도 법률행위 무효가 되고 권리변동도 무효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법률행위가 잘못됐을 때 권리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런 내용들을 배울 거고, 의사표시는 우리가 따로 배워요. 어디서 배우냐면, 자,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 배우고 있는데 3장의 의사표시죠? 이 법률행위 다 배운 다음에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장에서는 뭘 배우냐면, 여기 지금 2장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원래 의사표시 2개가 있어야지 법률행위가 되고,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권리변동이 생기는데, 요 놈이 뭔가 하자가 있을 때 권리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배우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근데 3장에서는 의사표시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요렇게 영향을 주는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봤듯이 법률행위에 하자가 생기면 권리변동에도 하자가 생기죠. 자, 이거 조금 더 쉽게 해볼게요. 이거 의사표시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가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나 네 건물 살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팔게 라고 서로 둘이 일치해서 계약서 쓰면 그게 법률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잔금 치르고 이사 오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집주인이 바뀌는 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좀 어렵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 의사표시는 지금 일치한다고 치고, 요렇게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이 유효가 되려면 어떤 거를 충족해야지 권리변동의 효력까지 생기게끔 하냐면, 즉 이게 유효가 돼야지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냐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성립 요건이란 것과 효력 요건 2개를 요거를 충족시켜야지 이 계약, 법률행위가 유효여가지고 권리변동의 효력이 제대로 생긴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2개를 충족해야지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겨서 법률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자, 아까 그래서 그 문장 한번 볼게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왜? 법률행위가 유효해야지 법률 효과, 즉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뭐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성립 요건이란 뭐고 효력 요건이란 건 뭐냐면, 자, 성립 요건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기 위해서 존재, 여기 존재가
여긴 성립 요건은 존재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이란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읽어도 잘 모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다음부터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설명이 들어가는데, 자, 먼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립 요건이라는 게 뭐고, 효력 요건이라는 게 뭐냐면, 성립 요건이란 거는 어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매매 계약을 할 때 요거를 팔려는 매도인과 그 다음에 매수인, 이 사람들이 적어도 존재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야지 적어도 요 법률 행위가 성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내가 이거 살게 팔까라는 의사표시, 그리고 이 건물을 매매로 산다고 하는 목적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일단은 존재를 해야 돼. 일단은 존재를 해야지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져서 유효, 무효를 이런 걸 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부터 배울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 두 개 있는데 어느 게 훨씬 중요하냐면 효력 요건은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효력 요건이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가지고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 우리 민법은 뭐를 하는 학문이냐면 이게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학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효력 요건을 따지기 전에 일단은 뭐가 기초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세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해야지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 자체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것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게 아니라 아예 유효 무효를 따질 건덕지도 없이 성립 불성립이냐를 따져야 돼. 그래서 만약에 성립 요건에 주체나 목적인 의사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효다. 그럼 틀려요.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얘네들은 불성립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불성립. 존재를 안 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자, 여러분들이 약간 감이 안 잡을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입학시험을 본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 학생들의 입학시험을 채점하려면 뭐를 보고 채점을 해야 돼? 그렇지. 시험지가 있어야지 시험지 보고 채점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어떻게 보면 유효냐 무효냐, 이걸 시험지를 채점을 해야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입학시험을 어떤 학생들이 응시도 안 했어. 응시를 안 했으니까 시험지도 아예 제출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거야, 이 주체가. 그리고 아예 입학시험 자체를 안 봤다고 쳐봐요. 그럼 시험지가 존재를 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예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효냐 무효냐 따질 건덕지가 없이 뭐가? 그렇지. 얘네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예 성립,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맨날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렇지. 자, 다음은 요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가 없다면 그래도 무효는 아니고 유효가 될 건덕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왜? 얘네들은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립이냐 불성립을 따지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성립이야. 그럼 이거는 어때요? 자,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지 유효가 되는데 당사자의 능력이 없다면 불성립이다? 아니지. 왜? 얘네들은 당사자 능력이 있냐 없냐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요걸로는 유효냐 무효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립 요건은 시험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 성립 요건인데 자꾸 유효냐 무효냐를 우리에게 물어봐. 근데 성립 요건은 유효냐 무효냐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이걸 물어본다고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요 성립 요건은 요걸 일반적인 성립 요건, 요건 아주 생 기초가 되는 거죠. 주체, 목적,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되는 건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 그러고, 여기 일단 당사자가 존재했을 때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일단 존재는 해야 되고, 유효냐 무효냐를 따른 효력 요건에는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야 돼. 그리고 세 번째도 의사 표시가 일단은 존재해야 되고, 효력 요건에서는 의사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 효력 요건, 요거는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 이외에 뭐가 있냐면 특별 성립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혼인이나 유언을 할 때 혼인의 혼인 신고를 안 하면 유효나 무효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 불성립이 되는 거야. 왜? 얘네는 이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성립 요건이니까. 그리고 이 유언 있죠? 유언도, 유언의 형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뭐 사인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다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유언은 유효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불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겠어요? 그죠?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을 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 X. 유언은 무효이다. X. 왜? 얘네들은 불성립이라고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효력 요건에서 유효 무효 따질 때는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몰라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뜯어서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건 이건데 그냥 한번 읽어나 볼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가청의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이런 거를 다 만족하고 토지거래 허가까지 받아야지 유효가 되는 거야. 이걸 만족하더라도 요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 안 받았으면 무효가 된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특별 효력 요건이라 그래.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뭔진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배울 거고요. 요것도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의 성취는 지금 1회독 하시는 분들은 뭔지 몰라도 2회독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야. 아, 이런 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 배우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런 게 뭐예요? 요게 특별 성립 요건이라서 얘네를 충족 못 시키면 충족 못 시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불성립이 아니고.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시험에 이제 이게 잘 나와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안 냈다고 해서 무효는 아니야. 왜냐면 이건 그냥 단순히 제출하는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증 같은 걸 안 내면 무효지만 농취증을 안 내는 건 무효가 아니다. 시험에는 그게, 그래서 요게 나오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요거 세 개는 나중에 알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립 요건은 뭐예요?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불성립 성립을 따지고, 존재하지 않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그밖에 특별 요거 가지고 뭐를 자꾸 속인다고요? 그렇지? 요거 가지고 유효냐 무효냐 따지면 틀린다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성립 불성립이라 그러면 틀려요. 성립 요건은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이제 다시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 시험 대비용으로만 딱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교재 한번 볼게요. 자, 19페이지 보시면, 자,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이 일반적 성립 요건과 특별 성립 요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일반 성립 요건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봐봐요. 요 주체 그리고 목적 의사 표시가 존재 동그라미, 존재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뭐 얘가 나와 있는데 뭐 얘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요 존재하지 않으면 불성립이라고요. 그리고 일반적 성립 요건 외에 특별 성립 요건인 밑줄, 혼인 행위에서의 혼인 신고, 유언에서의 일정한 방식을 갖추는 것, 요게 뭐예요?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갖춰지면 불성립이지 무효 유효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하죠.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 행위는 불성립 동그라미. 그죠? 근데 법률 행위의 무효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법률 행위의 효력 요건 있죠. 우리가 아유, 지저분해. 자, 그 효력 요건에 대해서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때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요 성립 요건에서는 요 효력 요건의 유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게 존재한다는 거는 자기가 입증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보세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래 왜냐면 대부분 우리 민법에서 무효인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데 성립 요건은 유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오케이. 요 정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성립, 일반 성립 요건, 특별 성립 요건에서 존재 안 한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에 관한 얘기냐면 법률 행위에 이제 성립 요건 봤으니까 효력 요건 볼 차례죠. 그래서 효력 요건도 일반적 효력 요건과 특별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 두 개가 나오는데, 자, 볼게요.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성립 요건이란 것은 요 세 개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죠. 근데 효력 요건은 일단 얘네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당연하고 성립 요건이 갖춰줘야지 이제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할 정도로 정신이 멀쩡한가? 그거를 살펴보는 게 요 효력 요건 중에서 요거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요 목적이 일단 존재한다면 효력 요건에서는 목적이 확정적이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또 적법해야 돼요. 불법적이면 안 돼.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도 있어야 돼요. 요 네 가지를 다 갖춰줘야지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존재한다는 건 성립 요건이 성립 일단 했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의사와 표시는 말로 하거나 뭔가 쓰는 거죠. 요거 두 개가 서로 일치하는가도 맞춰줘야 되는 게 효력 요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하자가 있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무효가 되는 거고 이 전 시간에 배운 것까지 좀 복습을 하면 여기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면 요 권리 변동까지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어떻게? 방금 전에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면서요. 근데 만약에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불성립 또는 무효가 되면 요 권리 변동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 그럼 이제 일반적 성립 요건은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당사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따가 요건 볼 건데 권리 능력이란 게 있고 의사 능력이란 게 있고 행위 능력이란 게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볼게요. 그 다음에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요 세 가지만 보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되게 중요하고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의사하고 표시하고 서로 일치해야 돼. 일치. 자, 그리고 특별 효력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대리행위 시에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요 조건이 성취가 근데 이거 여러분들 지금 첫 회독하시면 모르니까 나중에 다시 보면 뭔지 아는데 문제는 여기죠. 여기 밑줄. 농취증은 요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요거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 뭐가? 농취증은 별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거. 자, 그러니까 농취증이랑 토지거래 허가증이랑 여러분들 둘이 헷갈려서 그래. 여기서 틀린 이유는. 자, 그래서 요거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으면은 불성립이 아니라 무효겠죠. 무효. 얘네들은 효력 요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세요. 아까 성립 요건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인데 요 효력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요거를 입증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요게 방금 전에 배운 겁니다. 일단 일반적 성립 요건에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불성립이야. 근데 얘네들이 일단 존재하면 요런 효력 요건을 맞춰줘야지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 네모 3번부터는 뭘 보는 거냐면 아까 당사자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요 권리 능력이란 것은 권리의 의무와 주체가 되는 건데 요거는 누구면 되냐면 그냥 자연인이 그냥 이게 위에서 자연이 그냥 사람이면 돼, 사람이면.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그냥 인간이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 말고도 사람들이 어떤 기업 같은 거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법인이라고 있는데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어떤 단체들도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몰라도 돼, 사실이고. 그냥 여러분들 권리 능력은 사람이라면 다 주어지는 거. 근데 이거 왜 필요하다? 그렇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인간이 사람만 있잖아요. 사람 또는 사람이 만든 단체, 집단만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뭐로 인정받으냐면 당사자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만약에 개한테 권리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개한테는 권리 능력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한테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 주려는 사람이 있었어. 그건 뭐야? 그 권리 능력이 없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이상한 짓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의사 능력을 보면 이번에 이 의사 능력은 권리 능력은 그냥 우리 민법 수준에서는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보시면 돼. 근데 왜냐면 사람이면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의사 능력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의사 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지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지금 말한다라고 하는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죠? 의사 능력이 쉽게 얘기하면 계약을 할 정도로 이 계약할 당시에 얘가 정신이 멀쩡한가?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멀쩡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썼으면 그 계약은 하자가 있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의사 능력은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의사 무능력자라 그러는 거예요. 의사 무능력자.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있죠?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가 누구냐면 만취자인데 술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신 거 말고 정말 술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이 완전히 끊긴 경우 있죠.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계약하면 그거는 무효야. 하자가 있는 걸로 보는 거야. 왜?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 상태였으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저거 그냥 한 유치원생 밑에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 정상적인 계약을 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아직 애들 잘 모르니까. 정신병자들 있죠. 뭐 그런 사람들이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또 무효. 여기 밑에다가 취소 X. 취소가 아니라 무효예요. 취소랑 무효는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은요, 뭐냐면은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인보다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또는 행위 무능력자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성인보다는 좀 생각하는 게 모자라서 이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계약에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독으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말하는데 이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제한 능력.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인보다 조금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죠? 미성년자나 그 뜻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령 경제적인 관념이 굉장히 희박해서 돈 귀한지 모르고 돈을 막 펑펑 써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정신이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멀쩡한데 좀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피자 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한 능력자구나.
제한 능력자 또는 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이런 미성년자 같은 사람들을. 근데 이것도 그러면 취소야, 취소. 얘네들이 한 계약은 취소예요. 밑에다가 무효 X 이렇게 적어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소하고 무효하고 이제 뒤에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배우겠지만 잠깐만 제가 아주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무효하고 취소하고 좀 제가 좀 무식한 말을 쓰면 제 일부러 무식한 말을 씁니다. 제가 평소에 생활할 때나 강의할 때 고운 말만 골라 쓰는데 무식한 말을 제가 가끔가다 할 때가 있어요. 강의할 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그 좀 더 확실하게 뭔가 각인시켜주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뭐 평소에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무효나 취소나 여러분들 둘 다 그냥 생각하기에 어떤 계약 같은 걸 했을 때 이게 나가리가 된 거 있죠.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을 찾은 적이 별로 없어. 자, 나가리 둘 다 어차피 뭔가 계약했는데 나가리가 된 건데 약간 틀려요, 얘네들은. 왜냐면 무효는 뭐냐면 이게 무효인 계약을 맺고 쭉 시간이 지나죠. 그래도 얘는 그냥 처음에 무효면 계속 무효인 거야. 근데 취소는 있잖아요. 취소는 이게 쭉 이렇게 흘러가다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 취소할래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무효가 돼요. 근데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이게 취소할 수 있는 거란 걸 알았는데도 그래 그냥 나 유효로 할게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취소는 뭐 취소를 하려는 사람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를 안 하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무효를 이 사람이 이때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야.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틀리구나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울 테니까. 그러니까 무효랑 취소는 틀린 거구나. 근데 무효는 누가? 의사 무능력자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 한 제한 능력자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거는 제한 능력자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지금은 이제 뒤에 가서 한참 배울 게 많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지금 우리가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거 왜 배우냐면 지금 효력 요건에서 유효가 되려면 이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세 가지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러니까 제한 능력. 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지 유효가 되지,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얘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의사 무능력자가 누군지 외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크게 봐야 돼.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한 능력자와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다. 요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P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오케이. 자, 그럼 21페이지 중간쯤에 법률 행위의 목적의 유효 요건이 있죠? 지금 이거 왜 봐봐요. 이 법률 행위가 목적이 유효 요건이 되려면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 지금 요 3절은 우리가 왜 배우는 거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효력 요건이 유효가 되려면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방금 배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목적이 존재하면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지 이게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디서 배우는 거야? 이거를 지금 우리가 요 3절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요거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자, 봐봐요. 우리 목차 봐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요 의사 표시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재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법률 행위의 목적이, 만약에 이 법률 행위가 지금 우리가 보려는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봤듯이 법률 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요. 그러면 법률 행위의 목적이 뭐냐면 법률 행위를 하는 자, 즉 계약을 하는 사람이 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 즉 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얻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죠.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의 목적은 뭐야? 그렇죠. 이 매도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돈을 받는 거, 잔금을 받는 거, 그죠? 대금을 받는 거고, B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 같은 게 이 법률 행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령 목적이 확정적이란 것은 어떻게? 그렇죠. 계약할 때 또는 잔금을 치를 때까지 이 건물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돼.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볼 겁니다. 이래야지 유효가 된다고.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따져 볼게요. 지금 좀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의 확정. 자, 넘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보냐면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요 법률 행위의 목적이 요 네 가지를 갖춰야지 유효가 되는, 지금 먼저 확정을 보는 건다. 확정. 자, 확정은 자, 요게 되게 중요해. 법률 행위 당시, 즉 법률 행위 성립 당시도 되고 법률 행위 당시도 돼요. 요 말이나 계약 당시랑 똑같은 말이야. 이때 밑줄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방법 동그라미, 기준 동그라미. 요거. 따라서 밑줄 이행기 동그라미.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는 법률 행위는 무효야. 자, 그리고 또 어디에 밑줄 긋으시냐면 요 쌍괄호 3번 있죠? 여기에 밑줄 긋으세요. 법률 행위 내용이 실현할 때까지. 자, 어디까지? 이행기 동그라미. 이행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법률 행위의 내용을 실현 당시까지. 요때 확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계약이 먼저예요? 요 이행기가 먼저예요? 계약이 먼저죠. 이 이행기가 뭐냐면 잔금 치르는 날이야. 이사 오고 잔금 치르는 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적이 확정이 돼야 돼. 목적이 확정이 돼야지 그 법률 행위가 유효인데 언제까지 확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게 문제인 거야. 목적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계약할 때 확정이 돼야 돼? 아니면 이행기까지만 확정이 돼야 돼? 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이 돼야 돼? 이행기까지, 잔금 치를 때까지만 확정이 되면 되고 계약할 때는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그 방법과 기준만 있으면 된대요.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지금 여러분들 막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이제 예를 들면 귀신처럼 이해가 갈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예를 들면은 금방 이해가 갑니다. 이거 되게 쉬운 내용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봐봐요. 일단 예를 들어서 법률 행위 성립 당시가 계약이고 그 다음에 잔금 치르는 이행기가 나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계약할 때 금액을 요거 5억으로 매매가로 할 테니까 나중에 뭐 12월 30일 잔금일 날 서로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합시다고 이렇게 확정이 다 돼 있거든요. 이 가격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직 그 건물을 막 지으려고 시작하는 단계야. 분양 이제 막 하려고 그래요. 분양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장소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금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 이거 30평으로 지을까 20평으로 지을까 고민 중이야.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집을 30평으로 지을까 20평으로 지을까 확정하지도 않은 거고 일단 분양하겠다고 광고는 해놨는데 근데 이거를 살려는 이 피분양자 입장에서도
여기가 30평인지 20평인지 중요하지 않아.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 싶어요. 왜냐면 자기 직장하고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는 싶어. 근데 아직 건물이 완전히 지어진 것도 아니고 30평인지 20평인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도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계약을 할 당시는 아직 건물 안 지어지고 분양 광고만 나올 당시 분양 계약을 할 때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그냥 이거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랑 기준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평당 1,000만 원으로 할게 요 정도 수준으로만 제시가 되어 있으면 돼요. 계약할 때. 근데 어느 때? 그렇지. 잔금을 치를 때는 이제 분양 실제로 이사 오는 날까지는 뭐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30평으로 확정이 돼서 이게 3억이다라고 확정이 언제까지 돼야 된다는 거야. 이행기까지 돼야지 된다. 다시 말하면 계약 당시에는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제시하면 되고 확정이 돼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죠. 이행기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 법률행위가 유효이지 이행기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자, 계약 당시에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X. 그죠? 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갖춰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X. 또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그래도 X지. 왜? 법률행위는 요거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있으면 된다. 그래도 X야. 왜?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 시험에 어떻게 내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교재. 이제 이게 읽혀질 거예요. 법률 행위의 목적은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약 당시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행기까지 만약에 확정이 안 돼 있으면 무효야. 자, 그리고 아까 여기도 밑줄 거죠.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 이행기까지는 이행기까지는 확정해야 돼. 그럼 시험엔 이 자리에 계약 당시를 집어넣고 이 자리에 이행기 집어넣으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아, 힘들어 죽겠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따라서 매매 계약할 때죠. 계약할 때 매매 목적물이나 매매 금액 등이 이행기까지 만약에 확정할 수 없어. 그러면 무효겠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라고요. 자, 요 판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매매 계약에 있어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죠. 뭐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요 판례 내용을 풀어서 쓴 게 요거예요.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요 확정.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엔 목적이 가능해야 돼. 자, 이게 뭐 배우는 거야? 자, 우리 방금 전에 뭐 봤냐면, 요거 확정 봤죠? 이 다음에 목적이 가능해야 돼. 가능한 거 한번 볼까요? 자, 가능은 뭐냐면, 요건 더 간단해요. 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여기 밑줄 보세요. 물리적으로 가능, 불가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네모, 사회 통념상 위에다가 요거 상식 또는 판례, 이렇게 적어놔.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자, 이 예를 그냥 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해바다에다가 그 금반지나 쇠반지 같은 거 확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배 타고 한참 가다가 금반지를 던졌어. 그러면 사실 그 금반지, 너 저 금반지 찾아오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예를 들어,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것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금반지를 찾아오면 100만 원 줄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금반지를 찾아올 수 있죠. 어떻게? 큰 뚝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바닷물 다 빼가지고 샅샅이 뒤지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는 실현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금반지 하나를 찾으려고
바다에 뚝을 쌓아가지고 그걸 한다는 게 사회 통념상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능 불가능으로 계약에서의 목적의 가능 불가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예요. 방금 전에 바닷물에 반지 하나 빠뜨려 놓고 찾아오면 100만 원 줄게 이런 계약은 무효다. 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 통념상 불가하니까. 근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겠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유효이다. X. 사회 통념상 가능해야지 유효인 거예요. 오케이.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원시적 불능이랑 후발적 불능을 요거를 한번 구별을 해 보겠는데, 요 원시적 불능에서 보세요. 뭐가 포인트냐면 법률 행위 당시부터, 여기 후발적 불능도 여기 보면 법률 행위 당시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계약할 때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아까 우리 그 물리적인 불능이냐 뭐 그런 거를 따지는 거랑 다르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뭐로 따지는 거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요 계약 당시, 즉 법률행위 성립 당시랑 같은 말이에요. 요걸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이 계약 이전이면 원시적 불능이야. 근데 이 불능이 계약한 다음에 불능이 됐으면 그건 후발적 불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참 요거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 그 무효 있잖아요. 무효에서 이걸 좀 아셔야 돼. 요 건물을 있잖아요. A라는 애가 B한테 가령 3억 주고 요거를 소유권 이전해 줬어요. 요거를 소유권 이전을 해 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효죠. 그럼 무효는 뭘 의미하냐면 무효면 얘가 받았던 건물 다시 A한테 돌려주고 A는 받았던 3억을 다시 돌려줘야 돼. 이게 무효예요. 무효는 어떤 개념이냐면 서로 원상회복을 시켜줘야 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상태로 돌려놓는 게 무효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요. 무효에서 A나 B 둘 다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무효가 됐을 때 원인을 A는 아무 잘못 없는데 B가 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A가 3억을 돌려주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A가 어떤 손해를 입었으면 잘못한 애가 A한테 손해배상 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효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돌려주는 게 무효예요. 무효는 돌려줘. 하지만 잘못한 놈이 있으면 그 무효의 원인이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손해를 물어줘야 돼. 상대방이 만약에 피해를 입었으면 그 얘기 일단 알아두시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보시면 갑이 있죠, 갑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요 갑이 제주도에 별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요 별장이야. 근데 이 제주도의 별장이 5월 30일 날 이렇게 불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서울에 사는 갑은 이걸 모르고 6월 3일 날 을한테 야, 제주도에 내 별장 끝내주는 거 있는데 너 이거 살래? 라는 그 을이 좋아서 살게라고 갑을 믿고 계약을 맺었어요. 언제? 6월 3일 날. 그러면 계약을 6월 3일 날 맺었지만 이 건물은 계약하기 이전에 불타 없어졌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계약하기 전부터 이 실체가 없으니까 이건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당연히 뭐예요? 무효라고, 무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만약에 무효니까 만약에 요 을이 계약금을 줬으면 계약금을 갑이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갑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랬으면 별 문제 없는데 갑이 요 제주도에 요게 불타 없어졌다는 걸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을한테 얘는 책임을 좀 져줘야 돼. 보상을 좀 배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아직 이거 나중에 뒤에 나오거든요.
대충만 알아서. 자, 이름에서 다 나와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할 때부터 얘는 어떤 과실이 있다면 갑인 네가 책임을 져라 라는 얘기야. 갑이 네가 무슨 좀 잘못 같은 게 있으면 책임져야 돼. 언제부터?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미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후발적 불능이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갑이 제주도가 아니야. 제주도가 아니라 갑의 별장이 서울에 있어. 서울에 살고 있어. 근데 요거를 6월 1일 날 팔기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계약을 맺고 나서 잔금을 가령 7월 10일 날 치르기로 했는데 잔금 치르기 보름 전인 6월 15일 날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불타서 다 없어졌으니까 불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불능이 된 것을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발적 불능은 일단 계약할 때는 이 건물이 멀쩡히 있었으니까 일단은 유효거든요. 일단은 계약은 유효야. 그런데 불타서 이제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갑이 을한테 주기로 했는데 갑이 매도인이 실수로 여기다 불냈죠. 그러면 채무, 이 건물을 넘겨줘야 하는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을한테 해줘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갑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을이 잘못할 수도 있고 또는 갑의 잘못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그럴 때는 따져봐야 돼.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돼요. 다만 지금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렇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행기가 아니야.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타 없어졌으면 원시적 불능이고 이건 무효야. 그죠? 근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불타서 없어졌으면 그거는 후발적 불능이고 요건 일단 유효야.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또 배울 거니까. 근데 이왕 배우는 김에 좀 알아두시면 원시적 불능은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벌써 하자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일단 유효인데 이게 유효가 된 다음에 불타 없어졌으니까 채무자가 잘못했으면, 매도인이 잘못했으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리고 또 누구의 잘못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져보는 걸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란 법률행위 당시부터 이미 목적물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자, 밑줄.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야, 무효. 법률행위는 무효. 가령 건물이 매매 체결 전에 이미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자, 그런데 무효인데 채무자인 매도인이, 자, 밑줄,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얘가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계약을 했다, 그런 거는 이놈이 뭔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해를 배상해야 돼. 손해배상. 그래서 자, 여기 밑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요거 신뢰 이익 이런 지금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이건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건데, 아무튼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요 정도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 볼게요. 후발적 불능. 넘기는 게 아니라 23페이지네요.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은 이거 봐요. 법률행위 당시니까 요것도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요것도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면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이 가능했지만 이행이 가능했지만 잔금 전에, 계약할 때는 멀쩡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를 말한다.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유효 동그라미. 유효야.
자, 그래서 다만 불능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면 밑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의 문제. 요건 채무자가 잘못했을 때. 근데 채무자의 잘못이 없으면 한번 따져보자. 위험 부담. 그죠? 요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뭘로 따진 거냐면 그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일을 기준으로 요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따졌는데 무효는 일부 불능이란 것도 있고요. 전부 불능이란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전부 불능은 뭐냐면은 여기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전부 다 멸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전부 불능이면 목적 전부가 실현 불가능한 경우로서 원시적이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후발적이면 채무 불이행 위험 부담. 여지껏 우리가 본 게 전부 불능인데 일부 불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부 불능. 일부 불능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일부 불능이란 거는 여기 어떤 사람이 가게를 하려고 그래서 가게를 하려고 해서 이 가게를 사는데 요 점포가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마한 식자재 창고가 있었어. 창고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이 가게뿐만 아니라 요 창고를 2개 살라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잔금 치르러 가려고 딱 봤더니 이 창고가 그 사이에 멸실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살려는 거는 이 토지와 이 건물과 창고인데 이 건물은 멀쩡한데 창고만 지금 멸실됐으니까 전부 불능이 아니라 식당은 살 수 있으니까 요 일부만 불능이 된 거죠. 창고만 일부 불능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일부 불능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법률행위의 목적 일부가 실현 불가능한 경우로서 자 밑줄. 근데 이게 중요해. 이런 경우에는 원칙이 요거만 유효가 아니야. 뭐라고? 원칙이 그냥 무효야. 그냥 무효. 무효 동그라미. 요게 중요하다. 일부 불능은 뭐예요? 일부 불능은 원칙은 뭐야? 원칙을 기억해야 돼. 원칙은 무효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불능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칙이 무효라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기 괄호치세요. 그 불능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요 가게를 살 때 식자재 창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뭐만 이 사람이 치르는 매매 가격에 요 창고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창고 없더라도 만약에 이 가게를 살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일부 불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여기 있는 가격 빼고, 그죠?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그대로 사고 팔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어렵게 적어 놓은 거야. 그 불능 부분이 별로 안 중요하다면 나 같으면 그렇게 쓰겠다. 아유, 이렇게 어렵게 안 쓰고. 그죠? 그 불능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려 인정된 경우. 이게 뭐냐고. 좀 인간적으로 쉽게. 예외적으로 그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그 나머지는 유효다. 좀 이렇게 좀 쓰면 안 되나? 그죠? 짜증나. 아무튼. 자,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짜증은 제가 대신 내드릴게요. 자,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일부 불능인 경우에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단 말이야. 왜? 유효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무효, 일부 불능이면 무효이다. 이래야지 맞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들어가서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부 불능이더라도 요 단서가 붙어서 유효이다 하면 맞아. 근데 이런 단서가 없이 시험에 그냥 이것만 툭 나오죠.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대로 유효. 그럼 틀린다고요. 왜? 일부 불능은 뭐니까? 무효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목적의 가능까지 받고 이제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이 남았죠? 적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3페이지 보시면요.
목적의 적법성을 배우는데 이거 지금 우리 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 우리가 요 유효가 되려면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확정적이어야지 유효고 가능해야 유효야. 그리고 적법해야지 유효인데 적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적법해야 돼. 그러면 어떤 법에 적법해야 되냐면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이 강행 규정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면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자, 일단 요걸 한번 구별을 해 볼까요? 임의 규정은 반드시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안 지켜도 처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얘는 안 지켜도 유효, 무효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강행 규정은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처벌받아요. 어떤 거?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있죠. 마약 거래하지 마. 근데 마약 거래하면은 처벌받죠. 이런 게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임의 규정은 이거랑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선생님 그러면 안 지켜도 처벌 안 받는데 이거 법에 왜 만들어놨죠? 왜 만들었냐면 요거는 그냥 싸우지 말고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 거예요. 기준을 제시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어떤 토지가 있는데 A가 B한테 요거를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계약서를 다 잘 써놨어. 뭐 그 임대료는 얼마고 그런 거를 다 정해놨는데 그만 계약서에다 어떤 걸 안 적어놨냐면 요거를 월 단위로 임대료를 주느냐 아니면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주느냐 요거를 안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싸워. 그래서 A가 야 나는 적어도 네가 1개월에 한 번은 못 주더라도 3개월에 한 번은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임대료를.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나는 1년치 임대료를 1년마다 한 번씩 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계약서에 이걸 안 붙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싸우다가 야 그럼 우리 민법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라고 민법을 뒤져보면 민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토지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월 단위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근데 뒤에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단 이렇게 기준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계약을 맺으면은 이건 안 지켜도 돼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싸움이 붙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적혀 있으니까 아마 이 B는 알았어. 내가 월마다 줄게. 이렇게 싸움이 끝났겠죠. 그죠? 그런데 싸움이 붙기 전에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비록 여기 임의 규정으로 월 단위로 토지 임대료를 받아라라고 써져 있더라고 계약을 맺어서 3개월에 한 번 지급을 한다던가 1년마다 지급을 한다고 계약으로 서로 임의 규정을 안 지키겠다고 해도 안 지켜도 처벌 안 받아요. 계약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그렇죠. 안 지켜도 될 정도로 그냥 일정의 기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강행 규정 같은 거는 마약이라던가 뭐 우리 좀 있으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투기를 부추긴다던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처벌을 내린단 말이에요. 안 지키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안 지켜도 되니까 우리 적법성을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별로 안 중요해. 지금 여기서는 안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임의 규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강행 규정에서 안 지켰을 때 적법하지 않아서 유효냐 무효냐를 따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는 거야.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헷갈려서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건 요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럼 이 강행 법규, 강행 규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개로 나눠야 돼. 이제 이게 중요해요. 어떤 게 있냐면 효력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단속 규정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네 둘 다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일단 안 지키면 처벌받아. 처벌은 공통적으로 받아요. 처벌은 공통적으로 받는데 거기에 되는 어떤 사법상의 효력도 효력 규정에서는 무효가 돼요. 근데 이 단속 규정에서는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가 된다. 얘는 무효고 얘는 유효.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이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왜 얘는 유효고 무효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봐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요 예를 이렇게 들 텐데 가령 효력 규정의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단속 규정인 중간 생략 등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무허가 식당 같은 거 있죠. 무허가 식당도 단속 규정에 들어가요. 자, 그럼 봐봐요. 얘네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만약에 여기 집이 아니라 이거 토지여야 돼. 토지거래 허가니까 토지를 갑이 을한테 매도를 할 때는 그때 허가를 만약에 안 받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죠. 그러면 지금 갑이 을한테 요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주면 지금 여기 어떻게 되냐면 등기가 갑 을 이렇게 해서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 근데 얘네들을 알고 봤더니 허가를 안 했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거래를 했으니까 얘네들 뭐 벌금 같은 벌을 받아요. 일단 처벌은 기본적으로 받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사적으로 매매대금 주고 등기한 요거까지 무효가 되느냐? 무효가 됩니다. 효력 규정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매매대금 갑은 을한테 돌려주고 을은 요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한 것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놔야 돼. 무효가 원상태로 돌려놔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게 효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까지? 처벌은 기본이고 여기에 있던 얘네들이 했던 법률 행위까지 다 무효가 돼버려. 계약도 무효가 돼버려. 자, 근데 요 단속 규정은 가장 간단한 예가 요 무허가 식당이거든요. 무허가 식당은 이런 거죠. 식당을 차리려면 허가 받고 장사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허가를 안 받고 식당을 했어요. 그러면 봐봐요. 이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뭐 갑이라고 합시다. 갑한테 2만 원 주고 방금 식사했어. 식사 밥 팔았죠. 근데 딱 걸렸어. 너 무허가 식당에 딱 걸렸어. 그럼 이 무허가 식당에 벌금 처벌 받아요. 동일해.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게 얘네들이 지금 2만 원 받고 팔았던 이 식사 있죠.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유효일까 무효일까? 그렇죠. 이거는 위에서처럼 무효가 아니라 이거는 유효해야 돼요. 유효. 왜냐면 보세요. 이게 왜 유효냐면 자,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이 사법상의 효력까지 등기까지 요 매매 대금까지 무효라고 한 것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안 받고 얘네들이 이런 거를 유효라고 하면 얘네들이 어때? 그렇지. 요 허가를 받지 않고 이익을 그대로 얘네들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을 이 거래에 의해서 어떤 이익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거래를 안 하겠죠. 투기를 안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익도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무효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무허가 식당에서 허가를 받으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얘네들이 먹었던 거 너희들 이거 어겼으니까 너 먹었던 거 토해놔. 다시 토해내고 너는 다시 2만 원 얘한테 줘. 라고 해서 이 식당이나 이 손님이 이 거래에서부터 이익 보는 것을 못 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얘네의 취지는 뭡니까? 그렇죠. 뭐 2만 원 팔아가지고 이익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 무허가 식당을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식당의 위생이 문제라던가 뭐 그런 어떤 전반적인 식당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이런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효력 규정 같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 부적법한 법률 행위를 한 얘네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무효를 시키지만 얘네들은 어떤 얘네들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어떤 큰 요 식당의 위생이라던가 그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단속 규정을 만들어 놨어. 그럼 요거는 유효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요 식사한 거.
근데 얘네들은 이 매매한 거는 무효가 됐지만 요 식사한 거 있죠? 요 거래는 유효가 된다고요. 요게 단속 규정이야.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단속 규정, 자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시험에는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자, 다음 중 효력 규정인 것은, 단속 규정인 것은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좀 문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좀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까 효력 규정은 무효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단속 규정은 유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무효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효력 규정을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문제를 낼 때 만약에 그래서 유효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단속 규정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여러분들이 생판 처음 보는 거를 민법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 뭐 그렇지. 효력 규정은 요거 4개만 알면 되고 단속 규정은 요거 2개만 알면 됩니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 보세요. 중간 생략 등기를 했더라도 그 규정을 어겼으면 부적법함으로 무효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 틀리다고. 왜? 아까 유효라면서요. 유효. 중간 생략 등기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 국민주택을 전매하였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면 그렇지 이거 틀렸지. 왜? 유효해야 돼. 유효해야 돼. 자 다시 중개수수료의 초과분은 계약을 맺었더라면 유효이다. 맞아요. 틀리다고. 왜? 얘네들 무효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제 시험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판례가 6개, 그러니까 요거 4개, 요거 2개, 6개만 알면 되지 이거 이외에 알 필요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 4개를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A가 B한테 허가 안 받고 팔면 얘 처벌은 당연히 받고 요 거래 자체도 무효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초과분은 이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중개수수료 초과분은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큰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A가 공인중개사 B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야, 내가 이 건물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네가 팔잖아? 그러면 내가 요거 10% 그 수수료 줄게. 중개 수수료 줄게라고 수수료를 10%로 이렇게 걸었어요. 하도 안 팔리니까 팔고 싶은데. 근데 이 능력 있는 공인중개사 B가 요 건물을 어떻게 해요? 중개를 잘해가지고 C한테 파는데 얼마에 팔았냐면 20억을 주고 팔았어. 그러면 A는 약속을 했잖아요. 얼마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2억 주기로 약속했지. 2억을 줘야 되잖아, 이제. 10% 주기로 했으니까 10억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에 팔리게. 근데 2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 마음이란 게 간사해서 A가 2억을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A가 누구한테? 그렇죠. 요 A가 B한테 야, 나 너한테 2억 안 줄 테니까 지금 법정 그 중개료 요율 있죠. 그걸 찾아보니까 3천만 원 정도 하더라. 3천만 원만 줄게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봐봐요. 이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열받아서 소송을 했겠죠. 근데 이 판례에선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원래 얘네들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2억을 주기로 했지만 요 3천만 원은 요거는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1억 7천 있죠? 1억 7천만 원에 대한 것은 요거는 무효야. 그러니까 뭐만 3천만 원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중개 수수료의 초과분은 원래 법정 요율만 받고 요 초과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 규정이니까 요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아셨죠? 요 초과분. 그 다음에 무허가 중개업자가 어떤 사람이 야, 너 비록 무허가 업자지만 만약에 내 건물을 중개해주면 내가 수수료 뭐 1억 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무허가 중개업자가 연락에 뛰어다녀가지고 실제로 요거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래도 1억 안 줘도 돼. 왜?
무허가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은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야. 똑같아요. 똑같아. 요 2번은 상당히 여러분 좀 기분 안 좋죠. 그래도 판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중개수수료를 더 높게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정책이나 좀 잘하지. 공인중개사 때려잡는 거는 또 엄청나게 기민하게 움직여요. 아무튼 간에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 무허가 중개업자도 절대 중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자를 돈을 빌려줄 때 대출할 때 과도한 이자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에 25% 이상 이자를 주면 안 된다 했는데 만약에 40% 이자를 줬죠? 그럼 15% 나머지는 이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어요. 안 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 특히 요 세 가지는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중요도가 덜 하지만 요거 중개수수료 초과분 토지거래 허가, 무허가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무효라고, 무효. 우리의 그 적법성, 목적의 적법성을 만족해야지 유효가 되는 건데, 적법성을 만족해야지 유효가 되는 건데 적법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무효야. 자, 근데 이 단속 규정 중에서 이 6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자,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토지가 하나 있는데 A가 B한테 요거를 매매하고 B가 C한테 이렇게 매매를 했대요. 그러면 등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A 앞으로 갔다가 B로 가서 C로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A에 어차피 A 결국 마지막 소유자는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를 생략하고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를 A에서 C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얘네 셋 다 어떤 이익을 받냐면 A가 B한테 팔고 B가 C한테 이렇게 팔면 양도세, 취득세를 둘 다 물어야 돼서 세금이 많아지죠. 근데 요 단계를 띄고 A에서 곧바로 C로 이렇게 하면 세금을 한 단계 안 낼 수 있을 뿐 안 내면서 서로 조금 더 싸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개. 세금을 탈루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죠. 그게 요 중간 생략 등기예요. 자,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은 당연히 받아요. 이런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요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아. 근데 요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C 앞으로 했던 이 등기 있죠? 요게 유효야, 유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효이기 때문에 등기를 다시 B한테 안 해주고 이 등기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물론 처벌은 받지만. 그러면 판례가 왜 이런 식으로 나왔냐면 이거예요. 야, 얘네들을 만약에 등기를 무효라고 하잖아요. 무효라고 하면 어차피 다시 등기를 하라 그래도 A, B, C 요렇게 될 건데 어차피 집주인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기는 그냥 유효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야, 유효. 그리고 국민주택 전매도 우리가 이 중간 생략 등기도 매매한 걸 한 번 더 파는 걸 전매라 그러거든. 얘도 중간 생략 등기랑 서로 비슷해요. 국민주택을 전매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 했더라도 처벌은 받더라도 등기는 유효입니다. 근데 이 중간 생략 등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간 생략 등기는 원래는 유효이지만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등기법에도 나오는데 먼저 중간 생략 등기 나오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인가를 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면 무조건 무효고 아니면 유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왜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냐면 아까 우리가 봐봐요. 방금 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선 2번 허가를 받아야지 유효야. 근데 중간 생략 등기, 그러니까 2번 받아야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한 번밖에 허가를 안 받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라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2번 받아야 되는데 1번밖에 안 받으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요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도 기억해야지. 얘네들이 효력 규정이야 단속 규정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무효야 아니면 유효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런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자, 적법성. 그래서 임의벽구와 강행벽구가 있는데 자, 여기서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이런 거 지금 다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임의규정 안 중요해.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죠? 효력 요건 중에 법률 행위의 목적이 법에 지금 적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뭐 강행 규정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지 임의 규정은 어겨도 처벌을 안 받았죠? 무효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두 개가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자, 넘기시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24페이지죠? 자,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자, 이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는데 물권법에서는 대부분 강행 규정이고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다. 아, 그런 거 안 중요해.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요거 강행 규정은 뭘로 나눠?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데 얘네들 둘 다 처벌은 받죠? 처벌은 받는데 동그라미. 이게 중요해. 효력 규정은 무효야, 무효. 그죠? 단속 규정은 밑줄 무효가 아니라고.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행 규정 중에 우리 적법성을 위배하는 거는 밑줄 효력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효력 규정을 봤더니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아직 절대적 무효 뭔지 몰라도 돼요.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아무튼 무효래, 무효. 그래서 나중에 추인 아직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요것도 선생님 왜 이렇게 몰라도 되는 게 많아요? 선생님이 몰라도 된다고 하는 건 지금 2단계에서 몰라도 돼.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요 판례야, 판례. 이미 봤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무효라고요. 효력 규정 무효야. 자, 그럼 쌍괄호 2번 볼게요. 자, 중요 판례. 자, 이제 우리가 배운 거 그냥 보면 돼요. 자, 국계법상의 밑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자,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은 무효다. 무효 동그라미. 아까 얘기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무효다. 자, 그다음에 요런 법상 자, 밑줄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뭐예요? 자, 밑줄 그다음에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그렇지. 눈에 들어오죠.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자, 무자격자.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서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산업자에서 체결한 중개수수 지급약. 자, 밑줄 중개수수 지급약정 무효.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 무효.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거 무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속 규정 있죠? 단속 규정. 아이고. 자, 단속 규정은 어디서 보시냐면 여기 좀 민감해가지고 제 옷에 이렇게 쓸릴 때가 있거든요. 이 전자칠판이 아주 민감하고 섬세한 애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 볼게요. 효력 규정. 자,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 봐야지. 단속 규정. 몇 페이지냐면 이게 24페이지. 보세요. 자, 단속 규정은 이것도 자, 밑줄. 무효가 아니야. 단속 규정. 무효가 아니라고. 그래서 단속 규정의 중요 판례 2개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요거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유효라고요. 유효. 그 다음에 국민주택 있죠? 국민주택에 대한 전매도 뭐예요?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무효가 아니라고요. 1번이 훨씬 더 중요해. 이거 거의 안 나와요. 이 1번이 훨씬 중요해. 중간 생략 등기.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다 옆에다 하나 적어놔요. 옆에다가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그냥 무효 이렇게 적어놔. 중간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효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핵심 예제, 핵심 체크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자, 1번. 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까? 자, 계약이 체결된 다음이죠? 후발적 불능이지. 그러면 무효가 아니죠. 원시적 불능이 무효였죠. 이거 틀렸네. 그죠? 원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무효지만, 맞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 맞죠?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이거는 아까 원시적인 요거 전부 불능에 해당하는 거고, 밑줄 보세요. 수량을 지정한 부동산 매매 계약 나와서 뭔가 미달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럼 이거 뭐예요? 일부 불능을 얘기하는 일부 불능. 그럼 이 일부 불능이란 게 뭐냐? 이게 이거예요. 원래 100평짜리 토지를 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보니까 이게 100평이 아니라 95평이야. 5평 모자르죠. 요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부 불능에 해당됩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요거. 오케이. 자, 그다음에 4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자,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요 경우에는 유효야, 유효. 근데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4번은 맞고요. 자, 5번. 자, 그러니까 요 앞에 여러분들을 좀 현혹시키려고 이런 거 붙여놓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이 무효로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 유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맞고. 6번. 법률상, 자,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위반했대요.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법규를 위반하여 무효다. 맞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무효. 맞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로 나온다고, 예로. 이거 제가 기출문제 지문을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맞출 수 있으면 기출문제도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기출문제를 맞추면은 충분히 다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7번.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즉 계약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요 깜찍하게 유효라고 적었는데 무효죠, 무효. 그죠? 요거 틀렸어. 왜? 이행기까지는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라고요.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 유효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이거 공부하고 있냐면 이거 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렇지. 지금 효력 요건 중에서 유효, 무효냐 따지는 건데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까지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 사회적 타당성 있죠? 사회적 타당성에 의한 것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포인트 볼까요? 포인트 이제 다 배웠으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자, 성립 요건, 불성립, 효력 요건, 유효, 무효 요거 따지는 거, 그죠? 요거 성립 요건은 아예 유효, 무효를 따질 건덕지도 없어. 처음부터 불성립하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행기까지 확정돼야지 유효라는 거죠. 그죠?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얘 뭐예요? 그죠? 무효야,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채무불이행 또는 위험 부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그죠? 이거 단속 규정. 그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은 무효예요. 중간 생략 등기라도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배울 거냐면 이제 우리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요게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와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